이야기는 오지엠역으로 향하는 기차가 들어오는 역에서 시작됩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한 남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그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여자가 그에게 저쪽에 가서 앉자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우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배달을 마친 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실 가족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먼 곳을 응시합니다. 그저 지하철에서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엔 홀로 앉아있는 그 외에는 아무도 없고 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뛰어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회상에 잠깁니다. 그는 아이 엄마에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엄마는 붐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기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피규어를 꺼냅니다. 사실 지하철을 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집의 안락함 속에서 지하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옆을 힐끗 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해골 시체입니다. 사실 이곳은 그의 집조차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실 속 그는 한때 지구였던 종말 후의 황무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말하길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40년 전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닥쳐왔다고 했습니다. 검은 기둥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 그대로 폭풍처럼 도시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파괴적인 충격을 주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즉시 소멸시켰습니다. 그는 상상에서 깨어나 그렇게 세상이 끝났고 남은 것은 부서진 세계와 소수의 생존자들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건 전부 그냥 노인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 대부분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야기가 가장 말이 안 됐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죽여달라고 비는 꼴인데 옛날 세상은 평화로워서 가능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건 분명 헛소리일 겁니다. 평화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고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자는 누구든 사기꾼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지하철을 타보고 싶었습니다. 깊은 지하 터널을 빠르게 달리는 건 정말 멋진 기분일 테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깁니다. 이 규칙적인 발소리는 군인들 같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2명입니다. 나고병인지 생각하지만 수가 너무 적어 여기서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 몰래 지나가려고 합니다. 군인 중 한 명이 무언가 눈치채고 다른 군인에게 알립니다. 정국은 그들이 자신의 흔적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인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다른 군인이 진정하라며 그는 그냥 우편 배달 부인이 장비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정국은 그들이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군인 중 한 명이 그의 임무가 뭐냐며 우편 배달 중이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공습 경보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편 배달은 어제 끝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며 2명만 남은 걸 보니 격렬한 전투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흔적을 찾던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었고 때마침 그들이 묻습니다. 한 명이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는 배가 고프냐며 마침 남은 음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환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한 군인이 물론이라며 붕대와 위생용품, 작은 배터리, 항생제가 있는데 어떤 걸 원하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대신 탄약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군인은 놀라고 정국은 다시 한번 탄약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없냐며 자신들이 5.56mm 탄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편 배달부는 무거운 짐을 들 여유가 없어서 탄약이 최고입니다. 가볍고 작으면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군인은 그렇다면 항생제나 배터리가 더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탄약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군인은 알겠지만 자신들은 탄약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괜찮다고 합니다. 총알 한 발만 주면 가진 음식을 전부 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작 총알 한 발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한 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고 말합니다. 단 한 발만 달라고 합니다. 군인은 안 된다며 항생제로 부족하면 라이터도 주겠다고 합니다. 연료도 가득 차 있고 한 번도 안 쓴 거라고요. 정국은 총알 한 발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다시 일어서자 정국은 탄약을 거래할 생각이 없다면 그건 아마 총에 실탄이 없다는 뜻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긴장하며 그에게 총을 겨누고 탄창이 비었는지 아닌지 보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는 다들 같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데 왜 적대적이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돌아가지도 못할 거니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편배달부 주제의 말입니다. 정국은 말이 좀 심하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나고병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탈영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탈영병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같은 산적입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달려들자 정국은 옆으로 피하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총알이 다 떨어진 게 분명하다며 남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해 방독면 유리를 박살냅니다. 다른 한 명이 등 뒤에서 칼로 공격합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지만 정국은 목을 노렸지만 움직임이 너무 뻔히 보인다고 말하며 아래로 피합니다. 그는 뒤로 공중제비를 돌며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 군인은 고작 우편배달부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우편배달부라는 사실에 대해 계속 떠들어댔다고 말합니다. 그는 팔뚝으로 찌르기를 막지만 칼날이 금속에 긁히기 시작하자 군인은 놀랍니다. 정국은 이건 순전한 차별이라며 그의 얼굴을 향해 곧장 주먹을 날려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장교용 방패인데 어떻게 일개 우편배달부가 팔에 그런 걸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정말 안 좋은 곳에 흠집이 났다며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건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잡히면 사형이라고 말하고 그는 다른 총알은 없냐고 묻습니다. 그는 제복 안으로 손을 뻗어 권총을 꺼내며 예를 들어 이 총에 쓸 총알을 좀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가 헌터의 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정체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냥 우편배달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정국은 제복을 꿰매며 본부에 돌아가면 잔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일단 수선은 끝났습니다. 방패의 손상을 생각하면 그들에게서 더 뜯어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수리비는 벌었으니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공습까지 3시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나아가자 성문 위쪽에 몇몇 남자들이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총을 겨누면서 그를 우편배달부로 알아보지만 우편배달부가 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자 다른 남자는 우편배달부가 여기 있다는 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정국은 그것이 공습 경보라고 말합니다. 아직 2시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가 남자에게 왜 우편배달부가 그걸 전달하냐고 묻자 남자는 그게 그들의 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편배달부가 나타나면 거대한 기둥이 곧 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정국은 짓거리는 소리가 지겹다고 말합니다. 경보기를 울릴 겁니다. 그가 경보기를 꺼내자 삐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남자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강철 지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오래 버텨낸 것이 인상적이고 모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우편배달부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들어오자 한 소녀가 그를 보고 빤히 쳐다보고 정국은 뭘 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대장에게 그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정국은 그가 정착지의 지도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방문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들만의 독특한 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끊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연결고리는 법입니다. 우편배달부는 이 고립된 정착지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그를 부르며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며 술 한 잔 주겠다고 어깨를 두드립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단지 군중에게서 그를 떨어뜨려 놓고 싶었을 뿐이며 주민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정말로 여기에 검은 기둥이 떨어지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데이터상으로 약 2시간 후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숫자를 봐도 자신에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국은 아마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들이 공습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정국은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냥 우편배달부일 뿐입니다. 남자는 이번이 첫 공습도 아닐 거라 말하고 정국은 이미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남자는 할 말이 그게 전부라면 나가라고 말합니다. 정국은 두 번째 규칙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나고 싶어도 아직 일을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대장은 또 정부 일이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작은 드론 같은 것을 땅에 놓으며 그런 셈이라고 말합니다. 대장은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검은 기둥의 충격력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말합니다. 본부에서 실제 데이터와 예측을 비교합니다. 대장은 이 지붕을 공습 대비용으로 특별히 지었기 때문에 측정값을 방해할 거라고 말합니다. 정국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기둥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목표물에 정확히 착지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아무 차이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1시간 15분이 남았으니 어떻게 할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며 외부인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나와 그와 물물 교환을 하려 하며 뭐든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탄약뿐이고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며 탄약은 없지만 이 수류탄은 받겠냐고 물을 때까지는요. 그는 결국 거래를 합니다. 나중에 대장은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는 항생제나 붕대 몇 개와 바꾸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보기만 해도 이 물건이 아직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상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장에게 왜 아직 떠나지 않았냐고 묻고 대장은 지붕이 막아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소녀가 자신을 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까 잠깐 봤다며 지금 본부로 돌아가는 길이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대장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대장은 그녀가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그와 함께 가야 한다며 본부로 가져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그냥 건네주면 될 것을 본부까지 가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건 그림자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럼 자신이 그림자처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림자는 없앨 수 없어서 붙어있는 거라며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손전등으로 그의 그림자를 비추자 그는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배터리를 낭비한다며 화를 내고는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탄창을 들어 보이고 그는 그녀가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대장 역시 놀랍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그녀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뭐가 문제냐며 우편배달부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니냐고 묻습니다. 정국은 정착지가 아이에게 탄약을 맡길 만큼 부유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맨 위 탄알은 고급 군용 잉여품이고 탄창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가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무슨 속셈인지 궁금해하지만 대장에게 이 정도 탄약이면 소녀를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대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니 누군가는 남아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위를 그 도박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정국은 지붕은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며 소녀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곧 공습이 시작될 테니 뒤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붕이 기둥을 막기에 충분하냐고 묻고 그는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럼 왜 대장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상에는 항상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남을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습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새에서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대장의 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남자는 대장에게 정말로 탈출할 생각이 없냐고 묻고 대장은 이곳이 수년간 자신들의 피난처였으니 이번에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아껴뒀던 것을 마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은 그에게도 마시라며 잔을 밀어줍니다. 그는 우편배달부가 다른 말은 안 했냐고 묻고 대장은 별말 없었지만 지붕은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기억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겠죠. 다른 남자가 대장에게 안주할 만한 것이 있냐고 묻자 대장은 육포가 좀 있었다고 말하지만 있었다에 방점을 둡니다. 경희가 그 육포를 우물거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국은 그녀가 밑 빠진 독 같다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다 집어넣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좀 나눠주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가 준 탄창을 꺼냅니다.
그는 총알이 한 발 비어 있다면 적어도 한 발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대장이 아이에게 탄창을 주기 전에 총알을 숨겼을 리는 없으니 아마 그녀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소녀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대장이 정부 소속이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그가 탄약을 받고 자신을 버릴까 봐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버릴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는 그녀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래도 제대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고맙다고 합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소녀는 자기 정착지에서는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잘 들으라며 그녀를 꼬마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자기 이름은 경이라고 정정합니다. 그는 알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몸짓은 정착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알던 세상 밖에 나왔고 여기서는 이곳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시키고 엄지를 치켜 세우게 해요. 땅이 울리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기둥이 내려올 시간이 되자 위를 쳐다봐요. 그들은 어딘가 구석진 곳에 숨어요. 시끄러울 테니 길을 막으라고 말해요. 그는 하늘이 소리 없는 분노를 품고 있다고 말해요. 검은 기둥이 모처럼 땅에 박혔어요.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요. 기둥이 떨어진 하늘을 보며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구세계가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것들 때문이에요. 마치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주요 시설을 노리고 파괴하거든요. 공습으로부터 안전한 유일한 곳은 본부와 그 지하 깊숙이 지어진 지오프론트뿐이에요. 그녀는 지오프론트에 대해 더 묻지만 그는 곧 온다고 말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검은 기둥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와요. 그 과정에서 그들 뒤에 건물 몇 채가 완전히 파괴돼요. 얼마 후 그는 그녀의 정착지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해요. 모든 공습에서 이렇게 거대한 기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여기로 돌아온 이유는 측정 장치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대에는 통신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장치처럼 통신 코어가 있는 장비는 드물어요. 하지만 지금 회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는 볼일 끝났으니 본부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그는 뭘 하고 있냐고 물어요. 그녀는 한때 자신의 정착지가 있던 곳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세상의 잔해 속에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결국 그와 부딪혀요. 그녀는 왜 멈췄냐고 물어요. 그는 기둥이 완전한 재앙이지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공습 후에는 다른 어느 날보다 별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즉, 항상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녀는 지금 자신을 위로하려는 거냐고 물어요. 그는 그냥 우는 게 싫고 갈 길이 머니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 일을 하냐고 묻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라며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녀는 꿈 같은 게 있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편지가 뭐길래 여기까지 같이 올 가치가 있는지 더 궁금해해요. 그녀는 그가 아직 자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를 귀찮은 녀석이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그는 아비오틱 팩터에서 가져온 기차 모형을 꺼내요. 그녀는 이게 뭐냐고 묻고 그는 지하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기계야. 그녀는 입에 넣기 딱 좋은 크기 같다고 말하고 그는 실제는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이건 그냥 모형일 뿐이야.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지하를 질주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확히 데려다주는 지하철을 상상해보라고 말해요. 구세계의 유물이지만 언젠가 한번 타볼 수 있기를 바라. 그녀는 보기보다 훨씬 순진하다고 말해요. 그는 잊으라고 말하며 언제까지 숨길 거냐고 물어요.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대장이 그녀에게 준 탄창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녀가 총알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숨긴 탄약을 뺏을 만큼 쪼잔하게 굴 생각은 없었지만 잠시 조용히 있게 하려고 놀래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먹었다고 말해요. 그는 미쳤냐고 묻고 그녀는 육포가 다 떨어져서 다른 게 없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 나이대 아이들은 새못도 씹어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고 고쳐야 할 나쁜 식습관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다음번에 배고프면 말하라고 해요. 음식을 좀 나눠주지 못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때 그는 무언가를 알아채고 재빨리 그녀를 코너 뒤로 숨겨요. 그녀는 뭐가 잘못됐냐고 묻고 그는 꿈쩍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을 파괴한 건 공수뿐만이 아니었어요.
검은 기둥에서 태어난 괴물들도 그 일부죠. 그는 2마리를 보고 아마 더 있을 거라며 소리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가 앞으로 걸어갈 때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괴물이 돌아보고 그도 돌아봅니다. 경이가 소총을 들고 그들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는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이 괴물의 옆구리를 날려버리자 그는 더욱 놀라요. 그는 그녀가 이걸 위해 예비 탄환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괴물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미쳤다고 소리쳐요. 그는 칼을 사용해 괴물 중 하나의 머리를 잘라내요. 아직 한 마리 남았다고 말해요. 그것이 경이 앞에 서자 그는 재빨리 손에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하지만 그가 머리를 자른 후 피가 튀는데 괴물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그는 그녀를 부르며 소리쳐요. 그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는데 얘 듣지 않았냐고 물어요. 그녀는 그에게 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는 왜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숨겨야 했냐고 물어요. 대장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비장의 카드를 하나 숨겨둬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칼 하나로 괴물을 쓰러뜨리다니 대단해요. 그는 그만 말하라고 해요. 그의 눈이 수류탄을 봤을 때처럼 변해요. 그가 그녀에게 손을 얹자 0.9%의 확률이 보여요. 가진 약을 다 쓴 후 그는 이게 마지막 주사라고 말해요. 총소리 때문에 다른 괴물들이 이리로 몰려들 거야. 코어를 가진 괴물이 나타나면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이 바보 같은 숫자가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안다고 말해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지만 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편지를 직접 줘도 된다고 했는데 대신 전해주겠냐고 물어요. 그는 편지를 읽고 수신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의 눈은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녀는 제발 부탁한다고 말해요.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요. 그는 이미 도착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캠프에서 가져온 그거 아직 가지고 있냐고 물어요. 그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배달료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요. 괴물들이 그녀를 둘러싸자 그녀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녀는 수류탄을 쥐고 정국에게 캠프에서 얻은 폭발물을 자신이 사용해서 괴물들을 유인할 테니 약속해달라고 말해요. 그녀는 멀리 골목에 있는 그를 봐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시선과 마주치고 울면서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해요. 그녀가 안전핀을 뽑으며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밝은 섬광이 터지고 괴물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는 아직 살아있는 한 마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수고 보석을 뜯어내요. 그는 정말로 코어를 가진 괴물이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씁쓸하게 그것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악몽에 시달릴 것 같다고 말해요. 그는 신정부 건물로 향하는데 아마도 본부인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막 일을 끝내고 나가려던 참이었다며 그를 불러요. 그의 이름은 배 국장이에요. 배 국장은 안색이 안 좋다며 임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고 물어요. 그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해요. 배 국장은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달의 모범 집배원이니까요. 그러면서 곧 특별 임무 브리핑이 있으니 잊지 말고 참석하라고 일깨워줘요. 정국은 오늘 좀 피곤하다고 말하고 배 국장은 그러지 말라며 이번 임무는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해요. 정국은 가겠다고 말해요. 브리핑에서 그들은 시작하려고 해요. 정국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희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사실은 즐거웠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요. 그의 앞에 있던 남자가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어요. 그는 이번 배달이 꽤 무겁다며 어떤 차량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고 담당자는 아직 비밀이지만 특별히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계획된 경로지만 누군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 남자는 사실 정반대라고 말해요. 오직 지하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국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들어요. 지하철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남자는 브리핑을 계속하며 최종 목표는 연결 지점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비밀리에 지하철 노선을 수리해왔다고 말해요. 시스템을 복구하기 전에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도움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다른 남자가 나서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해요. 이 작전은 최상위 실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임무는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예비 심사 역할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가 이것을 설명하는 동안 정국은 그를 전에 본 적이 없어서 어느 부대 소속인지 궁금해해요. 남자는 참여하고 싶으면 옆방으로 가라고 말해요. 정국은 평생 지하철을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해요.
모형을 내려다보며 어쩌면 타볼 수도 있겠다고 말해요. 아까 그 남자가 그에게는 외외라며 정국의 이름을 불러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방을 나가고 정국은 옆방으로 가려다가 예외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남자는 개인적으로 임무에 대해 브리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해요. 정국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해요. 남자는 이것이 그가 책임질 임무이며 이 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전선지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국은 그곳이 정부 통제하에 있는 주거지역이라 배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을 자신에게 주는 걸까요? 남자는 사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 말해요. 정국은 왜 그렇게 한참 설명한 후에야 이걸 말해주냐고 물어요. 남자는 개인적으로 브리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해요. 정국은 자신을 설득해서 합류시키려고 보낸 줄 알았다고 말해요. 남자는 그 말이 맞지만 인사 배치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정국은 시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설명했냐고, 이게 이 모든 것의 목적 아니었냐고 물어요. 남자는 정확하다고 말하고 정국은 이 녀석이 나사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해요. 아주 깨끗하더군요. 정국은 당연하다고 말해요. 사소한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나쁜 짓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남자는 너무 깨끗하다고 말해요. 집배원이 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분을 이렇게 잘 숨기는 걸 보면 괴물이 아니라면 누군가 뒤를 봐주는 게 틀림없어요. 그는 이 업계에서 백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다고 말해요. 정국이 자신을 모욕하는 거냐고 묻자 남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자신은 비겁하게 노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뿐이고 정국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알려주려고 했다고 해요. 정국은 어쨌든 이미 자신의 실적 기록을 받지 않냐고 말해요. 남자는 그건 사실이라고 말해요. 단 한 번도 이리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더군요. 그들은 이스트레이트 재패니즈 같은 말장난을 계속했고 남자는 이번 임무는 엄선된 정예팀으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요. 정국은 위험한 일을 맡지 않아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냐고 묻고 남자는 그런 셈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의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중요한 전화가 오는 것 같다며 이해했냐고 물어요. 그는 떠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정국은 화가 나지만 그들이 내일이 결정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그것이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국은 진짜 특급 배송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해요. 그는 배 국장에게 가서 정말 불가능한지 물어봐요. 배 국장은 가능은 하지만 이 일은 정말 험하다며 정말로 그들에게서 이 임무를 빼앗을 거냐고 궁금해해요. 정국은 빼앗는다고요? 아니요. 그냥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할 뿐이에요. 배 국장은 서류를 바꾸는 건 쉽지만 이런 부탁은 처음이라며 언제 그 장교와 그렇게 가까워졌고 왜 그렇게 그의 임무를 뺏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해요. 정국은 그 녀석이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말해요. 배 국장은 나가서 죽지 말라고 해요. 정국은 쉽게 죽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요. 또한 지하철을 정말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는 경위 사건을 회상하며 생존율이 낮다고 말해요. 살아남는다 해도 중상을 입을 확률이 높고 가진 약을 전부 써야 해요. 응급치료 후에도 경위를 보호하고 환경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낼 확률은 1% 미만이에요. 그때 그는 꿈에서 깨어나요. 그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한동안 이게 자신을 괴롭힐 줄 알았다고 말해요. 그는 어제 그 남자를 보는데 이번에는 그가 좀 초조해 보여요. 정국은 그의 손에 있는 편지가 다음 배달물이냐고 묻고 남자는 지금 바쁘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요. 정국은 자신도 꽤 바쁘다고 말해요. 자기 편지를 배달해야 하거든요. 남자는 배달원 이름을 이미 재확인했다며 무슨 소리냐고 물어요. 정국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가 대신하는 거라고 말해요. 정국은 그에게 서류를 건네며 이임장 서류는 모두 이상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변경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틀 일찍 일을 끝낸다면 자신이 충분히 실력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어요. 정국은 그냥 자기 일일 뿐이라며 어서 움직여야 하니 그 빌어먹을 편지나 빨리 넘기라고 말해요. 그가 떠나려 할 때 남자가 그를 부르며 만약 이틀 안에 배달을 마치고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온다면 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춰요. 정국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고 남자는 잊으라고 말해요. 그는 그냥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해요. 걸어가면서 정국은 발신인 이름을 읽고 조용한이라는 특이한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귀여운 용기가 그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안에 뭘 썼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방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코어가 눈에 들어와요. 며칠 전 경희와 함께 본부로 가던 길에 괴물을 만났는데 그 움직임을 보고 무리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코어 괴물일 것이라고 알았다고 해요. 그는 경희의 희생을 통해 그것을 얻었어요. 떠나기 전에 잠시 들를까 고민해요. 그는 마치 하늘이 소리 없는 분노를 품은 듯 검은 기둥들이 모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 기둥들에서 어둠이 스며나오고 악마들이 들불처럼 번져 인류를 집어삼켰어요. 절망의 혼돈 속에 숨겨져 하늘은 마지막 선물인 코어를 내렸어요. 그것이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의 씨앗이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정국은 마침내 하나를 손에 넣었어요. 코어에 관해서는 혼자서 감정할 수가 없어요. 그는 효웅이라는 노인에게 가서 이게 정말 쓸모없냐고 묻고 효웅은 보기만 해도 알겠다며 정말 감정해주길 원하냐고 궁금해해요. 정국은 혹시 모르니 해달라고 하고 효웅은 혹시 뭐냐고 되물어요. 게다가 집배원이 이런 코어를 어디서 구했겠어? 정국은 감정료를 낼 테니 그냥 빨리 확인해 달라고 말해요. 효웅은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랑 똑같다고 말해요. 이 쓰레기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정국은 몇 년 동안 이 감정사와 거래해왔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70세의 나이에 치매를 앓고 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에게 딸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효웅이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정국은 딸이 보낸 메시지를 자기가 전달했다는 걸 잊었냐고 묻는다. 효웅이 진심이냐고 묻자 정국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무사히 전달되었고 딸이 그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효웅은 이런 사소한 일로 감사 인사를 받다니 믿을 수 없다며 오늘 감정은 공짜로 해주겠다고 말한다. 정국은 공짜는 좀 그렇다며 그에게 탄약을 좀 준다. 그의 호의는 고맙지만 애초에 딸이 없었기에 만나러 간 적도 없어서 공짜 서비스를 받기가 찜찜하다. 그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감정을 해주니 둘 다에게 윈윈인 셈이다. 그가 돌아와서 이건 쓸모없다며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순도가 높다고 말한다. 정국이 얼마나 나쁘냐고 묻자 효웅은 실패율이 99%이니 사용할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코어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공하면 코어가 진정한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코어가 있다. 전기를 대체하는 에너지 코어와 단절된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통신 코어가 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단연 능력 코어다. 사용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지만 대부분 실패율이 95%라서 시도할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정국은 이걸 실제로 얻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때 한 여자가 정국을 부르고 정국은 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 그 노인의 상상 속 딸 이야기를 꺼내서 감정을 받는 거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자기 환자에게 그런 짓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명박사다. 정국은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공짜로 받지는 않는다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명박사는 그게 요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성에 관한 문제라며 자기는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묻는다. 정국은 짜증난 표정을 짓는다. 그 짜증나는 녀석의 임무를 가로채기 위해 배 국장에게 서류 처리를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임무는 이미 다른 우체부에게 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우체부가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직접 부탁하기 미안해서 그냥 쪽지를 보냈다. 명 박사는 애 제대로 부탁하지 않고 쪽지만 보냈냐고 묻는다. 그녀가 그 우체부인지 아니면 그녀의 병원에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병원 얘기가 나오자 그녀는 가끔 병원에 들르라고 말한다. 정국은 바로 이래서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이러는 것이니 빚진 거라며 나중에 자기를 꼭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동의한다.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며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존중을 표하라고 말한다. 그가 아직 헌터였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그냥 우체부일 뿐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코어를 사용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들은 살아남아 고유한 능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코어 능력 사용자들은 헌터라는 집단에 합류할 권리를 부여받아 비밀리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 역시 그들 중 한 명이다. 이제 정국이 떠날 시간이다. 정부는 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임무 마감까지 48시간이 주어졌고 48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순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시설에 남겨진 모든 개인 소지품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 정국은 밖으로 향하며 예상보다 조금 늦었지만 명 박사가 붙잡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특급 배송을 위해 서두를 시간이다. 목적지는 그리 멀지 않지만 격렬한 권력 다툼이 만연한 지역이다. 각 구역의 지도부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본부는 이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그 장소들 중 A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악명 높은 주거단지다. 게다가 배송 조건은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는 어떻게든 마감일보다 이틀 먼저 이 일을 끝내려고 한다. 그래야 그 짜증나는 놈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지역에 온 지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이 근처에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아마 검은 기둥에 맞은 것 같다. 그것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는 여기가 실제로 연락이 닿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근처에서 도움을 찾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길로 갈까 고민하지만 그때 옆에서 누군가 무언가가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듣는다. 다른 사람이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소리치며 여유 물자가 있으면 돈이나 내고 꺼지라고 한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갈 테니까. 정국은 그들이 사실 우체부이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부서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길을 물어봐야 하니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정말 저런 사람들을 믿고 갈 거냐며 드디어 죽을 때가 된 거냐고 묻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남자는 자기는 떠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친구가 그러지 말라며 그를 설득하려 한다. 그들이 한 무리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 보인다. 그때 정국이 나타나고 그들 중 한 명이 하나가 가니 또 다른 하나가 왔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이 다른 무리와 협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들은 약간의 수수료를 낼 의향이 있다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며 거래를 하겠냐고 묻는다. 그는 수락할지 고민한다. 그들은 걱정 말라며 자기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는 아주 활짝 웃기 시작한다. 정국은 본부 밖에서 기억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따르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절대적인 법칙은 평화를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간 낭비라며 돌아선다. 다른 우체부가 기다리라고 하지만 정국은 도움을 청하느니 혼자 가는 게 낫다고 말한다. 아까 그 나이 든 우체부가 그의 체격을 칭찬하기 시작한다. 정국은 그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 남자는 지나가던 길이라며 정국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노인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며 애 따라오지 않느냐고 묻는다. 정국은 그에게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과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정국은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 그는 다른 곳이겠냐며 부천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국은 자기는 인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한다. 노인은 자기도 거기로 가는 길이라며 그를 그 방향으로 밀기 시작한다. 정국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다른 우체부를 흘끗 돌아보며 저 사람들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던 거였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이 근처 주거단지 출신인가 본데 지역을 봉쇄한 것 같다며 완전 개소리라고 말한다. 정국은 그의 말이 맞다고 하지만 노인이 이걸 어떻게 아는지 뭘 받기에 말도 안 된다고 하는지 묻는다. 노인은 그냥 직감이라고 말한다. 정국은 이 남자도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한다. 정국은 그도 같은 생각으로 그들을 피한 것 같은데 왜 자기 갈 길을 가지 않느냐고 묻는다. 노인은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한다. 정국은 부탁한 적 없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그럼 잘됐다며 같이 가겠다고 한다. 정국은 이 남자의 기운이 무섭지만 배 국장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노인이 정국의 이름을 묻는다. 정국이 이름을 말해주자 그는 성이 같다며 동생이라고 부른다. 그는 계속해서 제잘거리며 자기들이 거의 형제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정국은 직감 영감을 따라오게 놔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국은 이것을 계산된 무모함이라고 부른다. 직감 영감은 그곳이 배송을 거부한다며 그가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말한다. 정국은 그게 자기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직감 영감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가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정국은 그가 자기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 위험한 지역을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기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는 청소부들로부터 자신을 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직감 영감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때마침 직감 영감이 해가 지려 한다고 말하고 정국은 건물에서 2시간 동안 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자
직감 영감은 골아떨어지고 정국은 그가 진짜 자는 건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은 여전히 가방 위에 있으며 이는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30분 동안 잘 것이다. 그가 막 졸기 시작할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쳐다본다. 권총을 잡고 뽑아들어 직감 영감을 겨누자 그도 똑같이 한다. 직감 영감은 그 역시 직감이 꽤 좋다고 말하고 정국은 기가 어두운 놈은 이미 다 죽었다고 말한다.